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원효학당 강좌 동아시아에서 불교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동아시아 불교의 창시자들 오늘 이번 4주 동안 진행된 강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불교에서 이제 대장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이기도 하고 또 대당서역기로 우리 불교가 꼭 아니어도 많은 동아시아 분들이라면 많이 알고 계시는 현장 스님에 대해서 오늘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제목은 현장 불전 번역의 정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민성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민성 선생님은 동국대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독일 보훔대학교에서 원효의 대해도경 종요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를 하고 지금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제 포닥에 해당하는 태학사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에서 이번 학기에 반야사상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좀 했더니 관심사가 원효, 규기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데 유식에서 화엄학으로 넘어가는 그 흐름 이런 거를 좀 관심 있어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민성입니다. 오늘 주제는 현장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할 건데요. 현장 하면은 삼장법사 현장은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1시간 좀 넘게 강의를 할 건데,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긴 시간이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불점 번역의 정점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사실 뒤에 더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도 구법 그리고 법상중의 한시적 번역에 관하여 이렇게 사실은 이제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오늘 진행을 할 건데요. 전반부의 인도 구법에 관해서는 이제 현장 스님이 이제 장안을 떠나셔서 인도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여정을 사파와 함께 동화책 읽듯이 그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뒷부분은 이제 보상정의 한시적 번영에 관하여는 현장 스님이 업적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성기가 짧았거든요. 네, 중국 내에서. 그런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이제 사진은 그 자한사의 대안탑입니다. 뒤에 현장상 뒤에 있는 탑인데요. 여기에 이제 현장 스님께서 이제 인도에서 버머 경전과 논서를 가져온 것들을 보관한 그런 탑인데 처음에는 5층으로 지었다가 이제 7층으로 이제 측전무 8세기 때 개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은 이제 그 탑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올라가서 이제 서안의 시내 광경을 이제 바라본 이제 광경입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사진은 AI한테 이제 서유기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봐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더군요. 아무래도 16세기에 이제 명나라 시대 때 저술된 서유기에 더 친숙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제 현장의 이제 속명과 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스님의 속명은 진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네. 수나 말 때 태어나셔서 현재 하남성 낙양 출신이십니다. 4남 1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집안이 유교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세 때 부친으로부터 효경을 배웠다고 합니다. 대대로 이제 명상이 저술한 이제 행장을 보면 대대로 관료직을 이제 하셨던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고조부는 이제 진담, 그 다음에 증조부는 진산 이렇게 해서 직위를 맡으셨던 것 같고 자한전에 보면 증조부는 이제 북위 상당태수 진흥이었고 조부는 이제 귀족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부친은 강릉령을 마지막으로 이제 벼슬을 버리고 치과 생활을 했다는데, 읽어보면은 부친께서 약간 관직의 욕심보다는 치과 생활에 좀 더 익숙한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으로 유추가 됩니다. 근데 616년에 타계를 부친께서 하시게 되는데, 602년을 보면 10대 중반에 부친께서 타계를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 형을 따라서 이제 낙양 정토사로 출가를 하게 되는데요. 부친께서 타계하시기 전에 출가를 하신 건지 아니면 후에 하신 건지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근에서 출가를 한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둘째 형을 따라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도기의 가르침을 받고자 장안 장엄사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한테 유마경하고 이제 법화경을 배우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도기는 이미 총나라 성도 익남으로 이주한 상태여가지고 형과 함께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다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열방경, 섭대승론 등 제부의 경론들을 다 이미 배웠다고 합니다. 구족계를 받기 전에. 구족계를 받고서는 이제 율장을 배웠다고 하고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제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테지만 그 X자로 이제 교체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실선으로 X자로 교체된 부분이 장안입니다. 장안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불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인도로 떠나기 전에.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장안에 있다가 그 다음에 서쪽에 총나라 성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남쪽에 형주로 이주를 해서 이제 섭대성론과 아비담을 강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주로 떠나게 되고요. 여기서도 역시 섭대성론과 아비담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북쪽 상단에 보이는 조주로 가서 성신론을 강의를 받음으로써 대승 그 다음에 소승에 대한 내용을 섭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장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9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구사론도 배우고 유부, 그 다음에 열반경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당연히 섭대승론에 대해서도 당시 유행이었으니까 배웠겠죠. 정리를 해보면 초기에 이제 형한테 유마경하고 이제 법화경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후대에는 모두 거의 진제 계통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그런 강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 당시에 구역인 구마라 집본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원전이 부분적으로 번역이 됐거나 너무 의역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 뜻이 진짜로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문점을 풀고자 이때 627년경 내지는 혹은 629년경에 인도 구법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구법기는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잘 서술이 되어 있죠. 무려 17년간의 여정이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제자 변기라는 스님께서 찬수를 하셨고 12권의 막대한 분량으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기행문이라기보다는 지리지에 가깝다는 느낌이 듭니다. 읽어보면 막상.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현장 스님께서 이제 장안으로 인도 갔다 온 귀국한 후에 당태종이 제일 첫 번째 주문했던 주문이 뭐였냐면 대당서역들을 지으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당태종은 서역에 정벌의 꿈이 있었고 그런 길목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풍습, 그 다음에 그 지방의 특산물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당서역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일 서두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계집국은 동서로 500여리이고 남북으로 300여리이다.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4,5리이다. 토지는 척박하고 언덕들이 서로 연이어져 있다. 꽃과 과일이 적고 콩과 보리가 많이 자란다. 기후는 매우 춥고 풍속은 강건하고 용맹스럽다. 뿐만 아니라 강도들이 무리지어 횡행하고 있으며 사람 죽이기를 업으로 삼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도 보면은 역시 출발점에서 탁실라국의 둘레는 2,000여리이고 등등 해서 똑같은 구성으로 돼 있죠. 모든 국가들이 한 110여 국이 이제 대당 서역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내용들이. 그러니까 불교에 관해서 이제 썼다기보다는 황제의 명예에 있어서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대당서역기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현장이 각각 그 당시에 방문했던 인도 국가들과 그리고 그 국가들을 가기 위해서 각각 거쳐갔던 이제 그 여정들, 고난들,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 지도를 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어떻게 이동을 하셨냐라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스님의 여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장안을 떠나 가지고요, 그 다음에 실크로드 북로를 따라 처음에 갑니다. 투르판을 지나서 그 다음에 쿠차국을 떠나서 사마르칸트, 그 다음에 탁실라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룸비니 동산, 그 다음에 부처님 4대 성지를 들려서 마침내 나란타사에 도착을 해서 유가사지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도신 다음에 다시 나란타사로 가서 가르침을 다시 받고 이제 기로를 실크로드 남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과정이 이제 무려 17년간의 여정으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소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결단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표문을 형제한테 올렸는데 답장을 받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귀국 후에 당태종이 물어봅니다. 현장한테. 아니 왜 나한테 고하지 않고 인도를 몰래 갔느냐. 그랬더니 표문을 여러 번 올렸는데 답장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니 당신은 세속을 떠난 사람이므로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금지령을 어기고 몰래 출국을 하게 되는데 밤마다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문관을 통과해가지고 곡창이라는 이제 국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상당히 현장은 행운이었던 것이, 고창이 전폭적인 여비를 대주고 그 다음에 그 국가들을 거칠 때마다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서문을 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국가들을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로를 통해서 쿠차, 카슈미르 등을 아주 사막과 산맥들을 횡단하게 되면서 북인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성지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란타 사원에서 유식학과, 그 다음에 범어, 그 다음에 논리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 전역에서 이제 강의나 순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란타사에 이제 그 다음에 재방문을 해서 이제 귀국하는 여정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결이 되는데요. 귀국 때에는 이제 523자 정도의 대승경전 224부와 논서 192부, 그리고 소승경전 7개의 부파의 3장을 중국에 전파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장 스님께서 지나간 여정을 이제 한번 봐서 거기서 현장 스님께서 실제로 보셨을 만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적들 중에 그런 것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대당서역기에 보면은 깎아질 듯한 그런 절벽과 그 사이에 계곡이 흐르고 거기 사이에 사원이 있다라는 이제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베제클릭 사원 이런
전경이었을 것 같고요. 6세기에부터 조성이 됐으니까 아마 현장 선생님 7세기 분이니까 보셨겠죠. 그 다음에 9차에는 키질석불 벽화라는 건데,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코가 굉장히 오똑하죠. 예, 인종적인 이제 특징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대당사 이렇게 보면은 뭐 피부가 이 지방에는 검었다든지 인종의 특성을 묘사해 놓은 그런 구절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산산맥 이런 설산을 넘어가는 그런 묘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주영 선생님께서 연구를 하시지만은 이제 간다라 지방에 이런 1세기에서 3세기에 조성된 불자상 같은 것도 현장 선생님께서는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미안 석불 2001년도에 텔레반에 있어서 파괴가 됐죠. 이 석불은 확실히 보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거를 보면서 수기를 남기신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현장 선생님께서 당대 어떤 느낌으로 이 지역들을 지나가셨는지 기록들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네. 사막길 위에서의 위기라는 제목인데, 이거는 이제 현장 선생님께서 출발하실 때 이제 시장 통해서 진꾼 내지는 길동무를 구하게 됩니다. 반타라는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반타가 나중에 돌변을 해서 강도로 바뀝니다. 그때 상황을 이제 묘사한 대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잠에서 깼다. 신실한 길동무인 반타가 칼을 빼들고 그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반타는 10걸음도 채 안 떨어진 곳까지 다가와 망설이더니 다시 물러갔다. 현장은 경을 외우고 자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대자대비한 관음보살을 염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현장 스님께서 몇 번의 수차례 이제 위기가 닥친 그 기록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외웠던 게 반야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외우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장력 반야신경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위신력으로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구절은 사막을 걸으시면서 느꼈던 그런 대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낙타와 말의 모습, 그리고 반짝거리는 깃발과 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때 갑자기 이 새로운 현상과 인물들이 천변만화했다. 때로 아주 멀리 있다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곧 사라졌다. 사막에서 있을 법한 그런 느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은 바미안불상 방문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성 동북쪽 산의 구석진 곳에 돌로 만든 불입상이 있다. 높이는 140 내지 150척 가량이며 찬란히 빛나는 금빛이고 온갖 보배로 장식되어 눈부시다. 동쪽에 가람이 있는데 이 나라에 선왕이 세웠다. 가람의 동쪽에는 유석으로 만들어진 석가모니 불입상이 있는데 높이가 100여 척이다. 몸을 나누어 따로 주저한 뒤 이를 모두 하나로 합하여 완성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왼쪽 사진은 2001년도 파괴 전의 모습이고요. 네, 파괴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괴 전에도 얼굴하고 이제 다리 부분이 없잖아요. 이것도 이슬람 세력에 있어서 예전에 훼손이 됐다고 늘 하더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고난과 역경을 이제 지나고 나서 마침내 인도의 이제 나란타사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도착해서 이제 수많은 수행승들이 있었는데 그 수행승들을 보고서 적은 수기입니다. 수천 명의 승도는 모두 뛰어난 인재들로 학문이 높다. 덕이 막중에 그 명성이 퍼져 이역에서 온 자가 수백 명이다. 계율을 지키는 삶의 태도는 맑고 깨끗하다. 이들은 이로운 토론을 청해 심론이 궁구하기에 하루가 부족했고 새벽부터 밤까지 경계하며 노소가 서로를 도왔다. 삼장의 깊은 뜻을 말하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반성하고 자개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가사지론과 범어 논리학을
이제 계현으로부터 청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음 대목은 이제 실제로 현장과 신라바드라가 만난 조우한 그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긴 단락은 이제 현장 스님께서 당시 나란타다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몇 년이 걸려 이 길을 왔는가? 법사가 대답하기를 3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다음은 말씀드렸다시피 여정과 그 다음에 뭐뭐를 배웠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림정사 3장의 제1차 결집지 등 성적을 법사는 두루 다 순례한 뒤 나란다사로 돌아와서 계연에게 유가론 강의를 청하였다. 법사는 나란다사에 있으면서 유가론 3번, 순정리론 1번, 현황론과 대법론을 각각 1번, 인명론, 혁명론, 그리고 진랑론 등의 논은 각각 2번, 중론과 백론은 각각 3번씩 청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사론과 비바사론, 그리고 육족 아비담론 등은 일찍이 카슈미르의 여러 나라에서 청강했으므로 여기서는 의문점만을 배웠다고 합니다. 네. 법사는 그 이외에 바라문의 글도 겸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의 글들을 보면 버머의 격변화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란다사에서 이제 떠나와서요. 아까 개괄적으로 설명드렸듯이 시계 방향으로 인도를 한 바퀴 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정을 이제 그린 겁니다. 이 다음 대목은 이제 나가라주나 즉 이제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돈니의 거주지였던 코살라국에서 광경을 보고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나라는 둘레가 6천여리이고 산으로 에워싸여 있는데 나무와 덤불이 연달아 자라고 있다. 큰 도성은 둘레가 40여리이고 토지가 기름져서 지리가 좋다. 마을이 서로 바라볼 정도로 밀집해 있어 인구가 은근히 많다. 사람들은 몸집이 크고 피부색이 검다. 인도 남부로 갈수록 피부색이 검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네. 왕은 크샤트리아 태생인데 불법을 숭앙하고 인자한 마음이 매우 깊다. 가람은 100여 개이고 승도는 10,0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모두 대승을 배우고 있다. 용수의 고향이니까 당연히 대승불교를 배우고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서쪽으로 이제 추정되는 이제 방문기인데요. 사실 이제 남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올라갈 때까지의 기록은 소상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잔타 석굴 혹은 그 근처로 추정되는 이제 석굴의 방문기인데 한번 이 사진과 비교를 하시면서 이게 맞는지 한번 보시죠. 나라의 동쪽에 있는 큰 산은 산봉우리가 첩첩이 늘어서 있고 겹겹이 높은 봉우리들이 깊고 험하다. 이곳에 사원이 있는데 깊은 계곡에 터를 잡고 있다. 높은 담과 깊숙한 건물은 암벽을 파서 만든 것으로 봉우리에 기대어 있다. 누각과 층층되는 암벽을 등지고 계곡을 바라보고 있다. 사원 안에는 석상이 있다. 라고 해서 마치 묘사가 정확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네, 당시부터 있었던 거니까 아마 이 지역들을 다 방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이외에 유가사지론 저자로 알려져 있는 아상가의 설법지, 그 다음에 인명론의 대가 디그나가의 고향 안드라 왕국, 그 다음에 다르마팔라의 호법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중국에서는 탄생지 등을 방문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 바퀴 도시고 나란다사에 재방문을 하신 다음에 귀국 제비를 하시고 귀국길에 올리시게 되는데요. 원만치가 않습니다. 출발하시자마자 강물에 빠지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돌풍이 일어나 배가 흔들려 거의 뒤집힐 뻔했다. 경전과 꽃씨를 지키던 사람은 모두 물속에서 간신히 건져냈다. 경전은 50여 번과 모든 꽃씨를 물속에 빠뜨려 버렸다 라고 아깝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경전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한 2달의 시간을 또 카피시 왕과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귀국길에 이제 300을 넘는 광경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마루는 대단히 높고 경사의 길은 험하며 가파르다. 골짜기 길은 구불구불하고 암벽의 굴은 돌아가는데 때로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고 때로 높은 벼랑으로 오르기도 한다. 한여름에도 얼음이 길을 막아 얼음을 깨며 걸어가야 한다. 사흘을 꼬박 걸어야 비로소 정상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경전들이 얼마나 큰 노력 후에 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산맥을 건넜더니 이제 사막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인도 여정은 이렇고 뒤에 가면 좀 다릅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거대한 사막에 들어가게 된다. 모래가 사방으로 흘러내리고 바람에 따라서 쌓였다가 흩어진다.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이 사라져 결국 길을 잃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여행자들은 동물의 뼈로 표지를 삼곤 한다. 때로는 휘파람이나 구슬픈 노랫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흐느끼며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러한 광경을 보고 소리를 듣는 사이에 문득 정신이 혼미해지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에 목숨을 잃는데 이는 모두 악기의 소용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해서 사막을 힘들게 이제 지났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안으로 이제 크게 환대를 받으며 옵니다. 조금 의아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출발할 때는 몰래 나갔는데 어떻게 환대를 받으며 왔냐. 이제 아무래도 도낭에 있을 때 표문을 보냅니다. 황제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들고서 귀국을 합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답장을 받게 되죠. 그래, 그러면 내가 도낭도 무사히 통과하고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여정에 필요한 그런 지원을 해주마 라고 답장을 받게 되고 무사하게 귀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황제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역 정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귀국 후의 일들은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현장이 당나라 황제들과 겪었던 일화들을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나라 당시의 황실의 내부 상황 내지는 그 사찰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뒤에 연차별로 나와져 있는 사건들을 보실 때 왜 현장 스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경전을 이렇게 가져오시고 새로운 불교 지식을 가져오셨는데 전성기가 짧았겠나 라고 하는 그런 답을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당나라의 중앙 관제는 삼성 육부 체제였는데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상서성은 국가 의례, 제사, 교육, 외교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근데 이 아래에 홍려시라고 하는 관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의회를 담당하는 관청이었거든요. 근데 당나라 시대, 실제 현장 시대에는 승려의 외교적 역할이 커지면서 홍려시가 승려들이 관련 업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누가 승려들이 자주 오잖아요. 그러면은 접대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이제 스님이 되시려면은 이제 절에서 수계를 받으시고 이렇게 스님들 승단 내부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황제가 국역을 면제하고 승려의 지위를 인정하는 그런 도첩을 수여함으로써 승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지 임명도 황제가 하게 되고요. 이것을 미뤄본다면 불교 내지는 스님들께서는 철저하게 황실에 귀속된 관계였다는 것을 지금과 다르게 알 수 있겠죠. 이것을 첫 번째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읽으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이 승랑과 승전은 한 세기 이전 시대이긴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랑과 승전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섭산에 응거하던 범랑은 557년 양이 멸망한 이듬해 칙령에 의해 금융의 흥왕사로 나와 그 당시 가장 유력한 라이벌이었던 지장의 학계를 주적으로 삼아 비판하면서 신삼론의 가르침을 펼치기 시작했다. 삼론학 문헌에서 개선사 지장이
가장 유력한 논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이에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이제 고 김성철 교수님께서 이렇게 논문을 쓰신 부분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칙령에 있어서 이동을 하게 되죠. 신임도원들이, 그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 다른 학파를 비판하게 되는 대목도 당시에 개선사 지장이 아주 성실론에 유족한 그런 우두머리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스님을 논적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논적으로 삼았다, 이런 것들도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것은 다음에 당태종 얘기니까 현장시대 얘기죠. 태종은 조칙을 내렸다. 요즘은 약을 먹어도 아직 병이 낫지 않았는데 근래 겨우 회복하게 되었다. 이는 어찌 복과 선이 가뭉하여 이렇게 나아진 것이 아니겠는가. 경성과 지방 여러 마을에 있는 절에는 마땅히 승려 5명씩 두고 홍법사에는 50명의 승려를 두도록 하라. 직접적으로 명을 내리죠. 그러니까 출가 명수까지 황제가 좌지우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당태종의 아들 황태자인 훗날 고종이 되는 사람이 이제 영을 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현장에 주석했던 나중에 자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한사를 건립하게 되고 공력을 마치게 돼요. 그 웅장한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승려가 아직 모자란다. 엎드려 칙지를 받들어 300명을 득독해 하여 승려를 만들고 따로 50명의 대덕을 추빙하려 하며 함께 신거를 받들고 강림하여 도를 행하고자 한다. 새로 건립한 도량은 대자한사라 이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로 역경원을 지어서 법사를 모셔다가 번역하게 되었다. 그리고 절의 모든 일을 통솔하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승려의 출가, 그 다음에 주지 임명까지 모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얘기는 뭐냐면, 훗날에 현장 스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번역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하시다가 657년경에 아까 출생지가 낙양이라고 했잖아요. 낙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낙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표문을 올리고 나서 황제한테 거절을 당하거든요. 근데 황제한테 거절을 당한 뒤에 이 답장을 쓰여진 대목인데요.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흥미로운가? 라고 하실 텐데, 일단 읽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올린 말은 거두고 감히 다시 청하지 말라 하셨기에 상과 표를 올려 사죄를 드리며 아뢰나이다. 오직 두려움만 더할 뿐이옵니다. 라고 해서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두려움만 더할 뿐이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측천무가 황후가 돼서 이전에 있었던 태종 세력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옆에서 봤을 때 이런 구절들은 좀 이해가 가죠. 황제한테 나 낙양으로 가고 싶어. 근데 거절을 하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이면서 표문을 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인상적이어서 하나 적어봤고요. 특히 황실의 영향력을 예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그 두 번째 배경 지식으로는 당시의 황실 가계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장 스님께서 귀국을 하고 나서 자은사라는 절과 서명사라고 하는 절이 지어졌거든요. 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원측 스님, 신라 출신 원측 스님이 주석하셨던 사찰이 이제 서명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두 학파 간에 이제 대립관계가 있게 되는데, 훗날에 그런 대립관계가 있었던 연유 자체가 여기에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당태종과 문덕항우 사이에 고종이 태어났어요. 근데 고종이 태어났는데 후궁으로 무제인이라고 훗날 측전무가 후궁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태종이 649년에 타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측전무는 출가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후궁들은 다 그 당시에 비구니 사찰로 출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업사에서 비구니 생활을 하다가 고종과 눈이 맞게 돼서 다시 황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사실은 이제
원래 고종의 황후였던 왕씨가 고종이 이제 숙비 소씨를 애뻐하는 것을 보고 견제하려고 데려오는 것을 승낙한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둘 다 측전무에 있어서 제거를 당하게 됩니다. 왕씨는 자기 딸을 측전무가 죽이고 누명을 왕씨한테 씌워버리죠. 네, 그렇게 해서 사형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655년에 실질적으로 측전무가 고종의 황후가 돼가지고 실질적인 세력을 갖게 된다는 점을 이제 일단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세 번째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한사와 서명사인데, 이 자한사와 서명사가 지어진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한사는 문덕 황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태종 때 지은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문덕 황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지은 사찰이 자한사가, 근데 서명사는 측전무가 고종이 황후가 된 뒤에 655년 이후에 그의 아들이 병에 걸리거든요. 그의 아들의 병을 낫기 위해서 지은 사찰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 측전무 입장에서 황후가 됐을 때 본인이 태종 때의 부인을 넋을 기리는 사찰에 거주하는 스님들을 곱게 봤을까요? 예, 아무래도 좀 소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타당한 추론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측전무가 고종의 황후가 된 뒤에 태종의 권력자들을 모두 숙청하게 됩니다. 그때가 655년 이후예요, 전부 다. 근데 5년 사이에 그렇게 일들이 다 벌어지거든요. 655년서부터 660년까지.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손무기라고 하는 사람은 태종의 황후의 오빠, 문덕 황후의 오빠예요. 예. 근데 고종 즉위 직후에는 섭정에 가까운 그런 권세를 과시하다가 고종이 막상 이제 무씨를 황후로 이제 655년에 지명을 하려고 할 때 이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거든요. 찍힌 거죠. 그러니까 숙청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과거제로서 이제 새로운 인사들을 등용하게 되고 아주 신진 세력으로서 정권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아까 승려들도 황숙에 기속된 단체로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교의 흐름을 보면 현장 스님이 645년에 인도에서 돌아오시거든요. 그러면은 현장 스님께서 이제 664년에 돌아가셔요. 그러면은 한 20년 가까운 세월이잖아요. 근데 그 세월 이후에는 법상정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 언급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화엄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첸지나라는 학자가 법장에 대해서 이제 글 쓴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660년대에 지엄, 화엄정의 이제 조사죠. 지엄 스님이 장안 시내로 내려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화엄정이 세력이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런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배경 지식으로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 가지 봤죠. 황실의 영향권에 철저하게 있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한 예시고요. 그 다음에 태종과 문덕황후 사이에 고종이 태어났는데 쉽게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인을 만났다. 예. 그래서 자한사와 서명사가 이렇게 좀 바라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봤죠. 그죠? 그리고 이런 세력 지원에 있어서 당연히 자한사의 지원은 소극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장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확정은 지을 수 없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배경 지식으로 삼고 이제 당태종서부터 645년에 이제 귀국한 이후서부터 일대기를 한번 이제 순차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645년에 현장 스님께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임진일에 바로 대당서역기를 집필을 하라 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관직을 제안을 받죠. 네. 황제들이 이제 스님들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여기서 단적으로 드러나죠. 근데 이제 어떤 일종의 딜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대상자였기 써줄게. 번역사업 지원해다오. 이런 거래가 있었지 않았나. 뭐 거래라고 하면 너무 좀 외람된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대상사역기를 집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역경에 필요한 지원을 태종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근데 막상 번역을 일정 부분 하셔가지고 번역된 번역서와 함께 표문을 올리게 되는데 첫 번째 표문으로서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언전에 보면은 표문을 올리고 그 다음에 표문에 대한 황제가 답변이 있으면 그 다음 답변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답장을 하고 이게 순차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표문을 올렸는데 여기 대목은 이제 무음답을 합니다. 처음에. 근데 막상 자기가 원했던 이제 대당서역계하고 같이 번역서를 올리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답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요청을 할 때 경의 제목을 만들어 달라고 정중히 이제 청을 했는데 그거는 거절하고요. 그 대신에 대당서역기는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태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라는 대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마치 태종과 고종이 불교에 호의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의외로 꽤 있는데요. 막상 읽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불교에 관심이 있었다 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불교를 이용했다. 그런 느낌이 실질적으로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마침내 648년에 인도에 가게 된 목적을 달성하게 되죠. 유가사지론을 완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로 완역을 했으니까 이제 옥화궁에 초청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또 관직을 권유받게 됩니다. 근데 사용하게 되고 그 대신에 유명한 선교서를 하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서와 이제 태자의 이제 출성기를 포함을 해서 이제 흥복사의 승려들의 청으로 태자의 서문을 이제 금성문에 이제 새기게 되는 이제 그런 굴려들이 나오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이제 문덕황후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고종이 아들이죠. 태종의 아들이니까 아들의 이제 태종한테 건의를 합니다. 우리 엄마를 위해서 절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장안사를 건립하게 되고 현장에게는 이제 납가사를 보시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을 위해서 지은 사찰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불교에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대목이었냐면 요동을 정벌한 뒤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현장과 대화를 나누다가 경성과 여러 지방 마을에 있는 사찰에 승려를 5명씩 배치하라. 흥복사에 50명씩 배치하라. 이런 명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낙양에 있다가 이제 황제와 함께 이제 장안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뭐 번역을 열심히 하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침내 이제 장안사가 거의 완공이 되고 이제 아까 이제 읽어봤듯이 이제 주지를 임명을 하려고 하지만 이제 현장이 정중히 사양을 했다고 하는데 이 대목은 사양을 해서 주지를 안 맡았는지는 약간 의구심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659년에 자한사에 거주하시다가 이제 외곽에 반야경을 번역하시려고 옥화사라는 절로 이제 떠나거든요. 현장이 말년에. 근데 그때 떠날 때 율사인 도선한테 그 주지직을 이제 넘겨주고 떠났다는 말로 봐서 아마 현장은 이 주지직을 하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흥복사에서 자한사로 이사를 하시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장엄한 행렬과 그다음 관료들의 참석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649년에 태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태종이 떠나는 그날 바로 고종이 즉위를 했다 하고요. 이때부터 현장은 하루 목표 분량의 역경을 하지 못했을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권자가 바뀐 다음에 암투를 암시하는 대목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마지막 기록이 여기 부분에서 649년이잖아요. 그 전에 대목은 다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달에 쓰여진 기록도 있고
하지만 이 다음 대목은 바로 이어지는 대목이 몇 년인가 하면 3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652년. 그 사이에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뒤에 혼란기를 안시하셨는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역경을 하셨다, 이런 대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 652년에 나온 대목이 뭐냐 하면 경전과 불상을 보존하기 위해 석부도를 건립한다는 것을 건의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게 아까 사진으로 보셨던 대안탑이 아닐까 싶은데요. 처음에 5층으로 지었다가 이제 직접 704년에 7층으로 증축한. 근데 이제 처음에 석부도로 건립을 하려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 자금 자체를 그 당시에 몰락한 7명의 귀족들이 있었답니다. 그것을 몰수를 해서 그 자금으로 대체를 했다고 이제 나와 있더군요. 근데 이 다음 대목도 흥미롭습니다. 또 3년 뒤죠, 그 다음 기록이. 근데 상냥보고 관직에 있는 여제라는 사람이 현장의 인명론을 비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인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의 논리학인데요. 약간 뜬금없잖아요. 근데 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대당 대자한사 3장부 사전 8권의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우리가 읽었을 때는 별거 왜 비판하는 걸 이렇게 길게 쓰지?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것을 기록했던 사람은 되게 큰 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8권의 내용의 대부분에 채워진 내용이 반박을 하고 재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고전까지 올라가서 난리가 쳐서 여제가 현장한테 사과를 하고 종결이 됐다, 그런 내용으로 귀결이 되는데, 이 시기를 보면 언제죠? 655년, 아까 말씀드렸죠. 직천무가 즉위했던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숙정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외부 세력이 공격을 한 거죠.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거 아닌 내용 갖다가 자원전은 688년에 원종에 있어서 최종 이제 귀결이 되거든요. 거의 동시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되게 크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656년에 아들 이홍이 황태자로 이제 책봉이 되게 되는데, 이때 대자한사 3녀 5,000명에게 제를 베풀고 비단 세 단씩 보시를 했다. 이때도 보시면 가족 행사죠. 불교에 지원된 것이, 그죠? 그리고 나서 기분이 좋아하셨던지 번역 지원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다 연관성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께서 당시 감정들을 상상을 해보면 불교 중흥을 위해서 내심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황제의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나 가족과 엮어서 그런 중흥을 하시려고 아주 노력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학자 2~3명의 번역도 지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분이 좋으셨는지 고종이 먼저 비문을 짓기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비문이 완성돼서 이제 짓게 되고요. 그리고 현장이 이제 비문이 이제 성문인 것을 보고 다시 글을 요청하게 되는데, 현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재차 글을 요청하게 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마 이때서부터 655년 이후니까 그런 숙청에 대한 것들을 보고 현장은 외부로 이제 떠날 생각들을 하시고 계셨지 않았나라는 유추랍니다. 이때부터 맹병이 발벌하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황제가 약을 보내고 뭐 감사의 편을 보냈다는 내용이 있고, 갑자기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노자가 황실의 종조이므로 치고는 부처보다 앞에 있어야 한다는 조칙이 있었단 말입니다. 승려들이 반발을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범죄를 저지른 이제 도사나 도교의 도사나 이제 승려들이 이제 석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또 제시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요청을 동시에 이제 표를 올리게 되는데, 불교의 위치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승속을 같이 이제 하는 법은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해서 도교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전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체티엔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우라고 썼는데요.
현장은 이제 아기를 이제 출가하기를 요청을 하게 되고 그 불광학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례적으로 가장 많이 현장에 수차례 표문을 올리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소홀한 그런 느낌이 받지 않았나.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 다다음에 그건 나오니까 이제 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양궁에 1년 동안 점무와 함께 그러니까 피서를 가게 됩니다. 이때에 번역승 5명과 제자 1명을 동행하게 되는데 낙양으로 고향이잖아요. 자기 고향. 그러니까 5명하고 번역승 5명하고 제자 1명을 같이 포함했다. 근데 이때 이미 떠날 때 낙양에 거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미 요청을 드릴 마음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뒤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막상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장안에 있었던 어느 시점에 이제 회상을 하게 되는데 고종이 현재 번역되지 않은 경론을 먼저 번역하라고 이제 명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인즉슨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에 번역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줄인 거라고 내포된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장이 답을 하기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발지론과 비바사로는 이전에 부분 번역된 것이 있지만 이것은 내가 완역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요 두 도는 번역을 하는 걸로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낙양에 간 김에 선친의 묘도 개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현장 출생지 낙양에 위치한 수임사에 마침내 이제 거주를 청하는데 고종이 칙서를 내려서 매우 강하게 거절합니다. 아까 잠시 읽었었던 구절이 2줄 있었었죠. 두려움을 마치 떨면서 사제를 올리는 그때 그게 이제 이때 일어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가족의 행사가 열립니다. 불광항의 첫 돌. 이때 이제 또 표문을 올리게 되고 현장이 과로로 이제 병에 쓰러지게 되고 이제 의관을 보내고 입문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1년 만에 이제 서경 장안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고 현장도 목표의 달성에 실패를 하고 같이 복귀를 하게 되죠. 이때 마침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명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이주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제가 작년에 이제 서안에 가봤는데요. 서명사라는 절이 자은사보다 작은 것 같아요, 규모가. 그 지도가 있거든요. 그 성 앞에 옛날에 규모. 실질적으로 그 연구된 자료 중에 예전에 있었던 사찰들이 어느 정도 규모였나라는 연구된 그런 자료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설명서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묘사를 어떻게 해놨냐면 양나라에서 가장 큰 사찰인 그 규모와 아주 맞먹는 거대하게 지어졌다. 휘황찬란하게.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측전부 시대에 지었으니까. 왜냐하면 설명사가 아들 이홍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은 사찰이잖아요. 그러니까 묘사를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옥화궁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옥화사라기도 하고 왜 옥화궁이라고 하고 옥화사라기도 하냐면 옥화궁이라고 하는 데는 당태종의 여름 휴양지였습니다. 옥화궁이 나중에 이제 현장이 이제 가게 되니까 옥화사로 바뀐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불리게 된 이유는 옥화궁은 당태종의 여름 휴양지였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태종 고종이 아닌 그쪽으로 가서 번역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완역을 하게 돼서 표문을 올리게 규기를 시켜서 마침내 이제 수제자라고 불리는 규기를 시켜서 표문을 올려서 이제 같이 반야경과 함께 서문을 유신드리게 되는데요. 이것도 되게 좀 의아한 게 수제자라고 불리는 규기가 대당 대자한사 삼장법사전이 10권이거든요. 그 10권 중에 이때 딱 한 번 언급됩니다. 그 얘기인 즉슨 이제 남동신 선생님께서도 글을 쓰셨지만 당시에 서명학파 자연학파뿐만 아니라 교학적으로도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부파가 현장 내부에서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글을 지은 해립, 자은전을 지은 해립과 규기의 사이는 안 좋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점을 유추할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664년에 이제 현장이 내과를 보면서 낙상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건강이 급속하게 안 좋아지게 되고 입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입적을 하시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종은
조치를 내려서 번역 사업을 중단시키고 역경공들을 본사로 이제 돌아가라고 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번역본들은 자한사에 보관하라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쭉 보시다 보면 결론적으로 황제의 가족 행사 내지는 국가 이익을 행사 이외에는 불교계에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사업은 아까 당태종이 그 요동정보를 하고 나서 마을에 5명과 그 50명을 배치하라, 그거 이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중반에 있었던 사건들과 같이 유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55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측정무 우부인은 왕 황후를 폐위시키고 황후가 되죠. 이때 아까 보셨듯이 관료인 여제와 경론을 펼치게 되는 그 자은전 8권의 80%에 해당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경론이 이뤄지게 이해해요. 656년은 이제 주기가 역경이 창가한 시기고요. 657년에 현장이 과로가 병에 걸리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따졌을 때 656년하고 657년은 현장의 번역서들이 2권씩밖에 안 나온 때거든요. 다른 시대는 다른 연도에는 되게 많이 됐어요. 물론 이제 이것을 보고서 과로로 병 때문에 뭐 적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657년에 낙양을 1년 동안 같이 다녀왔잖아요. 그 정도로 기력이 없는데 낙양을 1년 동안 다녀올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약간 의심이 들어요. 이때부터 이미 정치적으로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떠나려고 준비를 한 게 아닌가. 659년에 실제로 떠나시잖아요. 네. 이거는 유추고요. 네. 그래서 이제 659년에 이제 떠나게 되고, 658년에 이제 서명사를 짓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신라 원칙 스님을 이때 이제 초빙하게 됩니다. 서명사. 이건 부차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659년에 이제 성유식론이라고 하는 유식론의 아주 훌륭한 논서가 편역이 되게 되는데, 이때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원칙이 현장 스님께서 규기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것을 몰래 도강을 했다 그래요. 원칙이 고승전에 의하면. 그래서 유식론에 대한 내용들 규기보다 먼저 대중들한테 강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화가 났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고승전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유식론을 번역할 때 같이 번역하기로 한 4명의 승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4명의 승려 또한 규기가 현장한테 직접 얘기해서 이 사람 빼고 나랑 1대1로 번역하자 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유추해 봤을 때 이미 현장계 내부에 분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660년에 고종이 내줄정으로 쓰러지거든요. 이때서부터 측정무가 전성기가 거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55년부터 660년 사이에 외척들이나 다 태종대 세력들 다 숙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어할 사람들이 없고 고종이 쓰러지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측정무가 권력을 휘두르게 된 시기이고, 측정무가 아무래도 불교에 더 가까운 나머지 고종은 도교에 더 관심을 보이는 그런 측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60년대에는 화엄종 지엄이 장안 시내로 하산하게 되는데, 지엄이 원래 거주했었던 그 종남산의 사찰은 수당시대 권력자들의 만남의 장소라고 하더군요. 천지나 글에 의하면 그 만남의 장소였다는 게 왜냐하면 측정무의 그 가계도를 보면 측정무는 수나라 핏줄이거든요. 당나라 황족들이 봤을 때는 외도잖아요.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일으켰으니까. 네. 어쨌든 그 만나 권력의 장소에서 지엄이 내려왔다는 건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유식에서 화엄으로 변곡점이 생길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유추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연관시켜 본다면 원효 스님께서 현장한테 유학을 가려고 2번 당나라 유학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이때 661년이 2차 도당식입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해로가 뚫려가지고 이제 갈 수 있었던 길이 열렸던 시기인데, 유학을 포기하고
의상은 근데 현장한테 안 가죠. 지엄한테 가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 세력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해골물 설하잖아요. 원효는 천장한테 유학을 깨달음보다는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다 라는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664년에 이제 역경 반야군 병역 후에 이제 명에 있어서 역경 사업이 중단되게 되고 670년부터 측정무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법장이 화엄종 세력이 흥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원칙 견해에 대한 이제 규계 해소의 비판이 이어지게 되고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불교 7세기 동아시아 불교의 흐름을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이 유식학은 복잡하고 중국 사람 문자에 맞지 않고 논리적이며 이전에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교리 체계의 원인으로서 현장의 법상종 학문이 빨리 쇠퇴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는 글들이 이제 꽤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요소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다음에 나오는 거는 옌린이라고 하는 9세기에 실제로 일본 숙녀인데요. 9세기에 당나라에 가서 이제 쓴 기행문인데 그것을 읽어보면 성문사에서 서쪽을 향해 비탈을 올라 두리를 정도를 가서 동자사에 이르렀다. 자한규기법사가 신라승려 현측법사 원칙이라고 합니다. 원칙을 피해 장안 시내에서 내려와 처음으로 유식학을 강술한 곳이다. 네, 그러니까 외지로 빠졌다는 거죠. 규기가 취재자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몰락에 암시되는 구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기의 제자 해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스님께서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셨죠. 네, 무려 75부 1335권에 해당하는 번역서를 남기셨고 이 기간은 무려 19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되는 번역서들을 시기별로 나눠보면 들어오셔서 역경체제를 정비하시고 당신께서 가장 핵심되는 논서들을 가장 먼저 번역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들을 보면 해심일경, 육아사지론, 섭대승론 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식학 논서잖아요. 그죠? 중기에는 이제 조금 더 세분화돼서 유식학 논서뿐만 아니라 아비달마 논서까지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제 번역을 하시게 되죠. 650년대에. 네. 구사론과 대비바사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이제 정리하게 되는 유식학 본인 이제 의견이 들어가 있을 이제 호법의 10대 논사들 중에 인도의 호법의 견해를 중점적으로 이제 논한 논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인도 가서 아까 배웠던 신라바드라 개연이라고 하는 호법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실의 지원을 받고서 역공원의 전성기가 이때였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하고, 근데 후반부에는 역공원의 전성기는 아니었죠. 예. 의의는 이제 구사 유식 체계를 이 당시 중기 때 완성시켰다라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후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야경 600권 반야경을 이제 번역하면서 생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긴 시간 들어주셨는데 이거는 뭐 동영상인데요. 짧은 시간 한번 보시죠. 뭔가 하면 장안 외곽에 가면은 흥교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장 스님, 그 다음에 제자 규기, 그리고 신라 원측 스님 그 3개 사리탑이 함께 모셔져 있거든요. 저 작년에 갔을 때 상당히 고생하면서 찾아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마무리 짓기 전에 한번 동영상을 첨부해 봤습니다.
가운데 이게 가장 높은 탑이 이제 현장스님 탑이고, 좌우로 이제 규기, 원측,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규기 스님과 원측 스님을 모신, 현장스님을 모신 그 단이 가 있습니다. 택시를 밖에 기다리게 하고서 급하게 찍은 거라 같이 네, 이 정도로 이제 하고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인도 구법에 대해서 현장님께서 느끼셨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과, 그 다음에 귀국 후의 내용은 이제 황실과의 관계여서 현장스님께서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왜 이렇게 짧은 전성기를 누렸냐라고 하는 그런 대목에 집중을 해가지고 황실의 영향권에서 불교의 어떤 사상도 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진 걸로 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